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4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은 또 엄청 다른 색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바쁘니까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게요. 이상노 방통심의위원이요. 방통심의위원회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뭘로 사과했느냐? 유튜브에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노 의원은요, 27일 전체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또 이른 시일 내에 유튜브 채널에서 사과 방송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위원께서 프리덤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시는 거였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과를 한 것이 유튜브 방송인 프리덤 뉴스 채널을 통해서 방통심의의 방송 심의 소위를 비판을 했는데요. 이 비판을 하면서 비판은 우리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방통심의가 정치 심의를 해왔다. 공정하게 방송을 심의하겠다는 기본적 자세, 용기, 양심, 학식이 없다. 이것도 우리랑 비슷한 말이네요. 그러게요. 이런 발언을 이상노 위원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 지부가 지난 31일에 거짓 선동가 이상노를 해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랑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사과를 하게 하나? 이거는 이 사실은 저희가 오늘 논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이제 내일 보여드리던가 아니면은 이번 주 주성치에서 좀 이 이상노 씨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털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프리덤 뉴스에 나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네. 방심위원이 프리덤 뉴스에 나오다. 근데 왜 뭐 때문에 방통심의를 비판했냐면은 지만원 씨 글과 일베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를 지시한 방통심의를 비판한 거죠. 지만원 씨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일베 당연히 지적해야죠.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정치 심의했다고 우기는 이런 아무튼 요즘 다음때 공정성과 이런 말자 자유 이런 말이 아무튼 여기저기서 지 맘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프리덤 뉴스 메인에 태블릿 PC를 조사하자라고 돼 있네요. 네. 뭐는 못하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TBS 뉴스공장을 들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내일쯤에 이제 MBC 노조를 연결해서 좀 소식을 더 들어볼까 했었는데요. 이게 MBC 노조에서 폭로를 한 것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김영국 위원장이 TBS 뉴스공장에서 말하면서 이 사안을 취재하는 그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이 이제 취재 중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지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그러니까 2014년에 경력 기자 12명 중에서 8명이 뭔가 여권 추천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그때 당시 새누리당 추천. 네. 그런 그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말한 건 이정현 홍보수석,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까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 취재 지금 중에 있는데 그 언론에 따르면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조혜진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이렇게 이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추천서도 받았다라는. MBC에서. 예, MBC에서. 그다음에 어떤 기자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써주면서 뭐라고 써줬냐면 이 기자는 이명박 후보의 마크맨이며 청와대 출입 기자다. 오랫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마크해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채용을 어제 말씀드릴 때 저도 좀 약간 헷갈렸던 게 권재용 부사장과 그 헤드헌팅 업체의 부사장이 동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약간 헤드헌트 업체의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사장과 부사장이 동서랍니다. MBC 부사장과 헤드헌팅 업체의 부사장 둘이 동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채용이 원래 공영방송 채용이 원래 공채로 해서 네. 이렇게 전체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해서 면접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끝을 내거든요. 근데 이 채용을 그렇게 안 하고 헤드헌팅 업체에 맡겨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제일 웃긴 거는 그 헤드헌팅 업체에 맡길 때는 그 업체에서 사람을 골라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MBC가 명단을 정리해서 헤드헌팅 업체에 보냈다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왜 계약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은. 헤드헌팅 업체에 2억을 줬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 줬습니까? 그건 또. 그러니까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했다라고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추천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 붙여줘야 되니까 헤드헌팅 업체에 주고 이거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거를 추천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약간 횡령에 가까운 짓인 거지. 예, 그 횡령이 아니고 이것을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한 푼도 자기가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회사행위인 거죠. 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 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사원들인가 회사 내에서 이 경쟁 이거를 입찰해야 된다. 헤드헌팅 업체에 맡길 거면 경쟁 입찰해라라고 했는데 그 경쟁 입찰을 하는 그 심사위원회 권재현 부사장이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권재현 부사장의 동서가 부사장으로 있는 그 헤드헌팅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김영국 위원장 말은 심지어 사장은 그 사람을 너무 낮은 점수를 줬는데 이 헤드헌팅 업체를 권지용 부사장 점수가 너무 월등히 높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기업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지 맘대로 완전 지네들끼리의 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아까 이제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 기자들이 들어가서 일 잘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지금 김영국 위원장이 또 같은 적이라 그런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어떤 보도를 냈는지는 정말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부터 모니터 이 민원연에 돌아와서 모니터한 게 딱 2014년이잖아요. 진짜 MBC가 미쳤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는 거는 보도의 악질성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수준이 안 되는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일보를 비판할 때 그래도 조선일보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글이라도 문맥이라도 맞고 이런 게 있거든. 잘하는 게 있어. 네네네. 조선일보가. 근데 MBC는 그게 아니고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뭐지 이게? 이거 봐.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기사에 ABC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사람들이 경력 기자랍시고 시용이랍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했고 들어와서 또 핵심 부서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장 막 이렇게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엉망의 보도들을 가려고 얼마나 다들 내놨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뭐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 더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굳이 MBC 노조 MBC 노조가 더 아는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보도들이 계속 취재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독일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언론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가 바빠서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대충 훑고 지나가기에는 또 깐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주제 뭐죠? 네, 일단 대체 복무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뭐 이따금씩 논란이 되고 있죠. 네네. 이게 뭐냐면 지난 6월달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우리 병역법에는 대체 복무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뭐 현역, 뭐 상분 얘기냐 이렇게만 있는데 이거는 위헌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넣어서 병역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논의가 요즘 계속 되고 있잖아요. 뭐 기간은 몇 개월 해야 되냐, 무슨 맞아요. 임무를 줘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그 김학용 의원이 복무기간 44개월 그리고 지뢰 제거 임무를 맡기는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논란이 좀 됐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징벌적 성격으로 대체 복무제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국제 기준으로 보자면 되게 반인권적인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는요. 저희가 이거를 좀 사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별로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 보통의 대략 두 가지인데 정말 이 보도가 너무 나빠서 이 보도에 대해서 지적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도는 대체 복무제 이 보도는 사실 그런 성격의 내용은 아니었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대충 지나가는 주제인데 이게 좀 알려주고 싶을 때 우리가 일부러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주제가 대체 복무제가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김학용 의원의 그 주장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가 뭐 괜찮지 않냐? 자기들이 그렇죠. 군대 안 간다 그랬는데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모르면 모를수록 그런 말들이 또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는 사실은 그게 왜 괜찮지 않은 건지, 왜 나쁜 그 제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꾸 새누리당이라고 그러네. 자유한국당. 네. 또 바뀐답니다. 네. 그러니까. 적응하지 마십시오. 적응이 안 돼 왜 이렇게. 적응할 때 좀 또 바뀔 그러니까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주장한 거는 복무기간 44개월,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 21개월인데 2배가 넘는 시간. 그다음에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하자. 이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인권적이다. 그리고 너무 징벌적 성격이 크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자, 이것이 왜 그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과 어떤 신념 내지는 뭐 종교에 따라서 이제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군대를 안 가는 것 이유로 형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체 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의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처벌 내지 뭐 징벌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44개월이면 3년 8개월이거든요. 근데 우리 현역들이 21개월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18개월까지 줄어들어요. 2022년까지. 네. 그래서 그거에 따지면 2.4배를 더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너무 가혹하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1.5배 이상 넘기진 말아라 현역보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반인권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분들께서 어떤 군대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평안 내지 아니면 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군의 업무 중 일환인 이 지뢰 제거를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지뢰 제거가 엄청나게 힘든 업무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또 약간 욕보이려고 이런 걸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가는 사람들, 그냥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그냥 가는데 너희들은 뭐 안 가려고 하냐, 뭐 가고 싶어 가는 사람 어디 있냐,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좀 지뢰 제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뢰 제거는 어찌됐든 군이 하는 작업인데 그리고 되게 전문성 있는 작업이고 그런데 군이 아닌 다른 일을 좀 시켜라라는 취지가 애초에 양심적 그 병역 거부의 취지인데 하필이면 군에 딱 다시 보내버리는 거지. 그것도 위험하고 그런 곳에 이제 보내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군으로 다시 그러니까 군을 안 가려고 했던 사람한테 다시 군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엄격한 일일수록 군기라는 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 군 작업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다시 군에 보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좀 적절치 않고 이것 이외에 다른 우리 사회에 그 사회봉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무기간도 1.5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2.4배 정도 된다는 양심적 거잖아요. 병역 거부로 하진 않는다라고. 제시한 거는 그렇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너무 이제 세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인기 영합주의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그 김학용 의원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포퓰리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해나 또는 군을 안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괘씸함이 워낙 큰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안을 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너무 뭐 약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군에 안 가고 양심적 병역 거부 그냥 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엠네스티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서 군대 안 갈 사람은 아예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을 찾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진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군대 가기 싫었는데 굳이 거기도 어쨌든 고생하는 거잖아요. 21개월 동안. 그래서 저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지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무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언론 비평이니까 신문이 이제 한겨레 경향과 조중동 늘 그렇듯이 분명히 이제 차이를 보였을 텐데요. 오늘은 조중동 말고 한겨레 경향이 어떻게 보도되어 있는지부터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한겨레는 22일 날에 이런 제목의 사설을 냈어요. 지뢰 제거 대체 복무는 반인권적 보복.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이 보복적 징벌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되게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지뢰 제거 투입이 그럴듯한 명분처럼 보이지만 대체 복무자를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경향신문도 관련 보도를 냈고 경향이 한 건, 한겨레가 3건 보도했네요. 네, 한겨레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조중동은 어땠나요? 조중동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김학용 의원이 44개월 지뢰 제거를 했다라는 그것만 보도를 하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 자체로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이럴 거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럴 거면. 보도자료만 되지. 그럼 보도자료 보면 되는데 이럴 거면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때도 이미 오랫동안 이제 종교적 병역 거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동성애나 또는 진짜 평화. 저는 제가 아는 아이들은 진짜 자기는 평화주의자여서 절대로 그 총을 들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감옥에 가지 않나요? 네, 많이 갔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0년은 그런 일들이 쌓여왔고 이 논쟁이 붙은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논쟁이 붙은 게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좀 성숙한 태도로 보여야지. 20년 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보복이나 하자. 이런 수준의 안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이 제대로 뭐 이것에 대해서 논의조차 붙이지 않는 것 이거는 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이 김학용 의원이 이 우리 사회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어디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화가 난다. 뭐 평화 운동한다는데 지뢰 제거하면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잘 모르고 봤을 때는. 하지만 뜯어보고 나면 되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내놓는 법안이잖아요. 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 녹음을 좀 늦게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아직 발표가 안 된 무려 뜨끈뜨끈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자, 주제가 뭐죠? 25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올바른 경제 정책 가고 있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 계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장하성 정책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이런 말을 했더니 말도 안 된다면서 기사를 냈는데 대부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하성 실장의 발언을 왜곡해서 혹은 약간 좀 비틀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걸 지적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뭐냐면 우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처럼 어떤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분만 발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반박하기 쉬운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약간 가짜의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늘 하는 이게 사실 세금 이렇게 폭탄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늘 하는 거야 진짜. 늘 하는 건데. 그 세금 폭탄론 같은 데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라고 하면은 반박으로 막 서민들 세금 올리자는 거냐 막 이런 식의 반박을 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고소득자 세금 올리자는 거지 아니면 그 서민들 세금 올리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 안 듣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도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전 대중성이 너무 떨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라고 제가 약간의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대로 살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보니까 정확한 워딩이 아니고 이렇게 퉁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 실장과 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을 가져다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발언을 약간 비슷한 발언으로 퉁쳐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게 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따가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발언으로 단순화시켜요. 지금 그게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단순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트라고 완전 왜곡이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식의 이제 단순화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말하는 그 거기에서 보면 그 사람의 발언을 대체해서 비슷한 말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허수아비 공격할 때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대체해놓은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허수아비에 대한 반박을 계속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긴 건 걔야. 이긴 건 조선일보야.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계속 허수아비에 대한 반박을 우리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허수아비 공격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하고 있을 때는 애초에 그가 뒤튼 그 주제 있잖아요. 그걸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프레임에 휘말리지 말고 애초 그 사람이 한 원말을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의 정확한 워딩이 아닌 애매하게 이렇게 처리한 그 말들을 막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 보고서를 쓰면서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그들이 한 정확한 워딩을 말해주면 모든 오해가 풀리는데 그들이 한 정확한 워딩을 말하지 않고 아까 말한 간단하게 일축한 그 발언만 얘기해줘요. 그다음에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두 사람이 이미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발언을 안 해요.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들이 인정한 것을 가져다가 지적해요. 이거 봐, 니네 이렇게 나빠. 니네 이렇게 부족해. 라고 계속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가지죠. 뭐라고 말한 거를 일축해가지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나 장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말한 선한 의지의 그 뭐 정확한 말들 그건 소개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한 의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다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으면은 그거를 그냥 양극화는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논리에서 이거 봐, 이 정부가 양극화를 이렇게 심화시켰어라고 막 비난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6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 팩트체크를.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팩트체크를 민원연이 다시 팩트체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의 발언 이 자체는 일단 한번 쭉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나 알아야 되니까 정확한 풀 워딩을 문재인 대통령 거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25일 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러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의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 가계소득과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문 대통령은 그래도 좀 자랑을 더 많이 했고 장하성 실장은 잘못한 걸 솔직히 잘못된 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부족한 거 뭐가 뭐가 부족하다. 이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서 정책을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이제 6가지를 지적하냐면 1. 취업자 수 늘었다고? 물음표 빵. 네, 늘었다고? 라고 1번의 제목이 이거예요. 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네. 고용 참사 수준인 취업자 수를 문 대통령이 늘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늘고 성장하는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취업자 수는 매년 20에서 30만 명은 늘어야 정상이다. 정부도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32만 명으로 잡았다. 그러다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목표를 18만 명으로 대폭 줄였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다 7월엔 5천 명으로 급락했다. 1년 전 증가분 31만 3천 명에 비하면 60분의 1 토막이다. 이게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늘긴 뭐가 늘어? 이게 그렇죠. 조선일보 주장이고요. 그 중에서 문 대통령이 늘었다고 언급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요것이 이제 얘네들의 그 워딩인데,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한 걸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취업자 수가 늘었다라고 단순히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네. 우리가 들어봤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 지표를 보니까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 이 말과 취업자 수 늘었다라는 건 분명히 워딩 차이가 맥락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그 통계청 발표를 보면 18년 2분기 임금 근로자 중에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한 전년 동월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용 근로자가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그 노동자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 일용직 이외에 좀 약간 그래도 안정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질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임시 일용직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났거든요. 몇 명 늘어나면 7만 2천 명 증가했거든요. 네. 이거 어쨌든 지불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거니까 어쨌든 양과 질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도 하잖아요. 청년 취약 계층의 일자리도 줄어들었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할게라고 이게 이 문 대통령 어떤 이 발언의 취지고 맥락인데 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취업자 늘었다고 말했대. 근데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허수아비로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이 취업자 수 늘었다라고만 얘기한 것처럼 해놓고 막 팩트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조선일보 말이 맞아요. 취업자 수 많이 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상대의 취지를 아예 왜곡해버리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거짓말했어요라고 그렇죠. 지금 얘네가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말한 건 그냥 무조건 취업자 수가 늘었다가 아니고 그렇죠. 취업자 수 중에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줄어들었지만은 상용 근로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나서 고용의 질과 양이 다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를 취업자 수가 늘었어요? 요걸로 이제 퉁쳐가지고 거짓 주장을 한 문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간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요번에도 질문이에요. 고용률 늘었다고? 이게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읽어볼게요.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발언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인 15에서 64세 고용률은 지난 7월 현재 6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눠서 구하는데 분모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아도 고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7월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한다라고 해서 고용률은 절대 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제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죠. 네. 아까도 말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선일보의 이 내용은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장하성 실장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은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되는 원인이 뭔지 좀 따져봐서 정책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네. 이 고용률 증가 추세 요기에만 좀 꽂혀가지고 야, 증가 추세 아니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증가 추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민망하긴 하더라도 이게 우리 고용률 보면 18년 2월에 65.8에서 지금 뭐 5월에 67, 뭐 6월에 67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약간 좀 오르긴 했거든요.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예 거짓말인 건 아니다. 그리고 취지도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좀 고용률 증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고용률 증가했지만 뭐 이런 여러 안 좋은 지표도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를 아예 또 무시한 발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하성 실장은 그 사실 내가 생각해도 이걸 증가했다라고 말하면 좀 창피해. 그런데 0.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증가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멈춰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되고 있는 것 지금 이게 원래 팍팍팍 이렇게 예전에는 막 그랬다는데 둔화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고용 지표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장하성 실장이 인정을 했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보완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고용률 겁나 늘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제목도 고용률 늘었다고 하면서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발언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자기네들도 또 세게는 못해. 그래서 현실과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주장은 상용 근로자 늘었다고라고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문 대통령은 상용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현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상용 근로자 수와 비율은 2002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한 상용 근로자에는 1년 이상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의 질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올 들어 월 평균 23만 개 사라졌다는 사실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조선일보 아주 되게 세게 문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팩트 체크해 봅시다. 일단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과장이죠.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청년간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이게 이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과장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네네. 이게 갑자기 있던 일자리가 막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전년 그 동월 대비해서 이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 얼마든지 다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건데도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되게 자극적인 워딩을 또 이렇게 쓰는 문제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적 일자리에 해당되는 상용 근로자 및 그러니까 고용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잖아요. 네. 증가했고 그 아까 말한 임시 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23만 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나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이런 개념이 좀 없다라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문 대통령이 언급도 하지 않았다. 23만 개. 그럼 꼭 23만 개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무리수가 있는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장은요. 소득이 늘었다고? 라는 주장이에요. 제목이. 근데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에서 2분기 연속으로 저소득층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면서 빈부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릴 만한 지표다. 특히 1분기에는 1, 2분기까지 확대되면서 중산층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이 1, 2, 3, 4, 5, 6, 9 6가지로 했다 그랬잖아요. 6가지 중에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일 아주 명백하게 잘못한 보도는 요거 하나가 제일 세요. 자,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가계소득이 증가한 측면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8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 1천 원으로 정년 동월 대비 한 4.2% 증가한 게 팩트입니다. 일단은. 일단 문 대통령 말에 맞는 거죠. 일단은 그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취지는. 네. 근데 이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것만 얘기했는데 조선일보는 갑자기 빈부격차를 들이대는 거죠. 맥락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빈부격차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는 약간 트집잡기? 약간 엉뚱하게 이제 문 대통령 인정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그런 말에 양극화를 꺼내든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양극화가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으로 심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월 통계청 가계동향 그 조사를 보면은 1분위 소득은 전년 동기 7.6% 감소했고 5분위 배율은 5.23배로 그 1년 전보다 좀 심화됐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문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양극화 심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딱 이렇게 말한 거를 가져다가
문 대통령이 인정한 잘못을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계소득이 는 것은 사실이야. 그럼 소득 늘었다고라고 이걸 마치 팩트 체크를 해서 소득이 안 늘었는데 늘었다고 우긴다라고 조선일보 말하고 있지만 소득은 는 게 사실이 아주 작지만 조금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은 차이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냥 소득 늘었다고 말한 거는 그냥 인정해줘도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엉뚱하게 문 대통령이 인정한 양극화를 가져다 붙이면서 그럼 뭐해? 양극화 됐는데. 이런 거지. 소득 늘었다고? 그럼 뭐해? 양극화 됐는데.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양극화가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명분이 뿌리째 흔들릴 만한 지표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네 번째 소득 늘었다고라는 이 글이 이렇게 걔네들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조선일보 팩트체크의 허접함과 악의성을 뿌리째 보여주는 지표다. 아니 왜냐면 다른 거는 오히려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소득 늘었다고? 소득 늘었으면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거기서 양극화를 굳이 가져다가 소득이 늘어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팩트체크라면 팩트체크의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팩트가 뭔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문 대통령이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했다. 팩트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딴 거를 가져다가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접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다섯 번째도 제가 이제 기사만 읽어줄게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늘었지만 점점점 이러고 해서 지금 청와대가 이제 자랑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지고 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갖고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에 미치는 것은 없다는 증거라고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처음 자영업에 뛰어들 때 적은 수나마 고용원을 두고 가게 문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좀 해보시죠. 일단은 아까 허수아비 공격 우리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상대방의 말을 극단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고 한 적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지 0%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기사는 없다라고 가정해놓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박을 못 하거든요. 지가 잘못 이해한 건데 일단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정확한 분석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전에. 네. 근데 이 정확한 분석이 없기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얘네들도 뭐 구체적 통계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주 등장하시죠. 우리 성태윤 연세대 교수님께서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임금 근로자가 그 처음에 자영업을 열 때 고용원을 두고 가게 문을 연다. 이게 근거 정부예요. 근데 근데 그게 올해만 그래요? 아니 올해고 정부간에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고용 임금 근로자가 좀 철딱서니가 없어서 장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종업원을 막 쓴다 이런 거잖아 지금. 아니 왜 문재인 정부에서만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뭐 통계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수의 말이잖아 이거는. 이렇게만 해놓고서는 뭐야 문재인 대통령 정확한 분석 없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난 정부보다 성장 나아졌다고? 라고 제목을 썼어요. 참 별 트집을 다 잡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집권 첫 해인 2017년 3.1% 성장률을 올려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했다. 그러나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올해는 2.9%, 내년은 2.8%로 하락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성장률 2.98%를 넘는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또 최근 고용 악화 등의 원인을 전 정부, 심지어 전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가 경제 성장률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건 민망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죠. 한 세 가지 정도 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전 정부보다 성장이 나아진 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은행
그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보면 15년에 2.8, 16년에 2.8, 17년에 3.1 그리고 2018년에는 2.9 예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 정부보다 나아졌거든요, 성장률이. 그건 일단 팩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말도 되게 웃기죠. 이 현 정부가 경제 성장률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건 민망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뭐만 하면 다 그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낮아진 거야. 근데 경제 성장률 오른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주장하는 약간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내년 경제 성장률까지 걱정할 수는 있는데 어떤 좀 약간 세계 변화도 같이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정규일 한국일보 부총재가 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추경 등 상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 뭐 일부 업종에서의 투자 지연 등 하방 리스크를 감안해 성공률을 조정하게 됐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1에서 2.9로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인 것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 알 필요 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선일보가 이 정부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성장률이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하는데 웃기시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응?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뭐 옳은 거야? 뭐 그 한마디로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 2.9%를 넘는다고 자신하기 어려워. 니네 그렇죠. 잘 안 될 거야. 약간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네네. 제발 그렇게 떨어져라. 이제 주장한 거죠. 그리고 왜 잘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그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탓을 하면서 왜 잘 되니까 네 탓이래, 그러니까 네 공이래라고 이제 깐족거리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6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만큼 공격했으면 문 대통령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거를 좀 뭐 후퇴하거나 조금이라도 주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세게 전당대회에서 얘기하고 그건 계속 간다. 우리는 올바른 정책 기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열받아서 이제 흠집내는 이런 팩트 체크를 낸 건데요. 저는 이런 수준의 내용이라면 그냥 사설이나 칼럼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것을 했으면은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팩트 체크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했다는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팩트 체크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가짜 팩트 체크다. 우리가 없다. 말하는 원래 팩트 체크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그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짜 팩트 체크 보도예요. 가짜 뉴스다. 아니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했는데 팩트가 잘 안 되는,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니까 얘네들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왜 이런 말 왜 하지? 왜냐면 잘못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지들 마음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야 이거 거짓말이네 이거 거짓말이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팩트 체크하지 마시라.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서 정말 문 대통령이 뭘 정확하게 잘못했을 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한 말 풀 워딩을 가져다 놓고 맥락을 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거는 팩트 체크 자체가 너무 짧았고요. 제가 읽어드린 그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다 쓴 이유는 보고서에도 이렇게 우리 활동가들이 이제 엄지희 활동가랑 봉우 씨랑 둘 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막 이렇게 뭐 발췌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저한테 애초에는 우리 원래 보고서들은 다 그렇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밖에 말 안 했을까? 뭐 이거보다 좀 자세히 얘기했겠지라고 생각해서 조선일보 원기사를 눌러봤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게 전체예요. 조선일보 팩트체크의 전체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뭔가를 걔네를 일축하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년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캠프.
피에노님, 헛 임동준 활동가님의 감미로운 왜 이렇게 감미 엑스운 감미롭다고 말하기 싫었나 봐요. 참. 아유 정말 낯간지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늦은 퇴근길 잠이 들고 말았다는 핑계를 대봐야 이미 녹음은 끝났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녹음을 늦게 했습니다. 네네. 네. 자,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동 커넥션이 있나 궁금해지네요. 중앙일보는 요새 JTBC로 인력 뺏기면서 인력난이 심화된다던데 기사를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궁금하네요. MBN이 덜 털리는 날이 오다니 놀랍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업무활동가님 출연이군요. 오늘도 네. 기대합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두 개 읽어주세요. 구미 네. 할매 밥상 두리치기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남기셨어요. 네. 네. 정말 감사했나 봅니다.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 또 뭐 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방송이군요. 며느리도 모르는 뽑기 방송. 수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해야 될 논평이나 뭐 이런 그 언론계의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뭘 풀어도 할 얘기는 넘칠 것 같습니다. 하나 광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지난 주성치 때 풀었던 기각 특집 있잖아요. 그걸로 민원연 포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만 섭외가 안 됐는데 그 섭외만 마무리되면 이제 보도자료를 뿌려요. 오늘 오후에 뿌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하냐면요. 9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늘 하듯이 민원연 교육관에서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저번에 하다 보니까요. 이 기각의 종류가 참 다양해서 대충 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제가 이 기각의 통계 전체를 짚어보면서 그리고 기각을 시키면서 잣대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짚는 발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배나은 활동가가 뭘 할 거냐면 양성평등과 인권침해 조항을 어긴 방송들에 대해서 무더기 기각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발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봉호 활동가가 그러니까 종편 관련된 기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종편의 시사 토크쇼의 오보 막말 편파 방송을 기각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네 번째로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광고 효과를 준 보도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각한 사례들을 그래서 4가지 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이 각각 일종의 PT를 하면서 실제 방송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발제를 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 4명에 맞서서 저희가 지적하는 이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각계의 전문가들 광고 관련된 내용, 양성평등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전문가들과 같이 붙어서 토론을 하는 이런 순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밌겠네요. 네. 제 생각에 방통심의에게 사과를 좀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방통심의가 정말 이 기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와 대책. 사과는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엄청 많이 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기각당한 단체로서 좀 제대로 투덜투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날 이 토론회 이후에 민원연 포럼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 기각에 대한 통계를 내놔라라든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냈기 때문에 기각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시민들이 다 낸 그 민원들이 어떻게 기각 처리되고 있는지 이걸 좀 공개하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무처가 이렇게 기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통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를 대책을 내놔라 이런 주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생중계도 좀 열심히 찾아보고 아무튼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 더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아홉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